ADD는 LIG 넥스1과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탐색 개발을 합니다. 본격적인 체계 개발의 전 단계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념을 확립하고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입니다. 탐색 개발에 성공할지 의문입니다. ADD 고위 관계자는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능력은 있는데 위성 유도, 군용 GPS, 정확도, 관통력 등은 어려운 과제라며 탐색 개발이 성공이냐, 실패냐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탐색 개발이 끝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ADD 주관에서 업체 주관으로 전환할 참입니다. ADD는 핵심 기술 개발과 비닉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무기 개발은 민간에 이양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크로아미에서 제작하였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개월간 숱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사청은 ADD와 TF를 구성해 10차례 회의를 했고 업체와도 7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작년 6월 26일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무기 관련 최고 의사결정체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의 업체 주관 개발이 의결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의 책임은 오롯이 국내 방산업체의 어깨에 놓여졌습니다. 방사청은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국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KIDA에 맡겼습니다. KF-2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차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지난 2월 시작해 오는 10월 종료됩니다. 현재는 연구 용역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방사청, ADD, 업계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대략의 연구 결과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어렵다. 개발한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전력화 지체가 우려된다입니다. 기존 예산과 업체의 기존 기술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단독 개발이 어렵고 업체보다 기술력이 낮다는 ADD가 도와주고 예산을 쏟아부어도 적기 개발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KF-21 양산 계획은 1차 초도는 2026년, 2028년, 2차 후속은 2028년, 2032년입니다. 각각 40대, 80대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11년 남았습니다. 국방과학선진국들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렸으니 우리 방산업체들이 해외 굴지의 방산기업들 수준으로 해낸다. 해도 1, 2차 양산분 120대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장착하지 못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실패는 KF-21의 치명적입니다. 코앞 지상 표적만 폭탄으로 때리는 전투기를 구매할 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해외 협력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벌써 터키의 솜, 독일의 타우러스 등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터키 솜은 하나와 타우러스 역시 몇몇 국내 업체들과 공동 개발을 타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산화 비율을 최대화하면서 사거리와 정확도, 관통력 등을 극대화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4일 오후 4시 20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경비정일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녁엔 미군 정찰기 RC-7B도 임무 수행 중 GPS 기계 작동이 멈춰 회항했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GPS 교란 전기 신호를 쐈고 한미 두 나라 군의 GPS와 레이더가 먹통이 된 것입니다. 재밍이라고 부르는 전파 공격입니다. 북한은 2016년 4월에도 며칠 동안 재밍 공격을 감행해 우리 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와 같은 북한의 고도의 재밍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 수미터를 뚫고 폭발하는 관통력도 갖춰야 합니다. 항공기에서 안정적으로 발사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단순한 순항 미사일이 아닙니다. 종합하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 레이더와 방공망, 재밍을 피해 낮게 날아가 양궁으로 치면 표적에 X10 위치를 때리고 관통한 뒤 폭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방과학이 처음 도전하는 대단히 수준 높은 미사일입니다. KIDA의 연구 용역이 공식 종료되면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 청사진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방사청과 ADD, 합참, 공군, 방산업계는 적합한 해외 파트너를 찾아 조속히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KIDA 연구 용역 결과를 혹여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자기 조직에 유리한 사업 방식을 찾을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밥그릇 싸움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해 KF-21 보라매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뒤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자국산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13번째 나라가 됐고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20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당당하게 국가 경제 위상에 합당한, 아니 경제 규모 순위보다 더 위의 자리를 차지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긍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입니다. 19년 전에 빈주먹 하나 들고 탈북해왔을 뿐인데 반세기 넘게 남쪽의 여러 세대가 온갖 역경과 난관을 이겨내고 이룩한 경제 성장의 성과의 무임승차의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한편으론 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에 도움은커녕 해방만 놓던 과거의 북한 주민으로 정말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탈북민은 늘 우리를 받아 준 남쪽의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썼는데 오늘 주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보면서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저도 김정은의 생각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북한이 느낄 비참함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서 누구보다 비행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더욱 부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전투기는 북한이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북한의 전투기 개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인데, 현대전은 공중을 누가 제패하는 가의 승부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핵무기를 가진 쪽도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공중을 제압당하면 핵무기를 쏠 기회조차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공중을 장악하면 핵무기를 투발할 수단, 즉 핵미사일과 공중 폭격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폭격기는 뜰 수도 없고 핵미사일은 발사 이후 궤도 진입할 때까지 가장 느린데 공중을 장악하면 발사 순간부터 곧바로 100%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타격이 가능하죠. 해작수함도 활동 범위가 넓지 않다면 위치를 가능해 해당 상공에서 지키면 되죠. 하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상전의 왕자라고 하는 탱크 무용론까지 오래전부터 나왔죠. 공중을 빼앗기면 탱크나 포병이나 땅에 있는 무력은 아파치나 A-10과 같은 공격기 앞에선 그냥 밥입니다. 걸프전 때 전 세계가 공중을 빼앗긴 결과를 봤죠. 그래서 현대전은 먼저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적의 항공관제 및 반항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관제 시설을 잃은 적의 공군은 눈을 잃게 되고, 반항공 시스템이 파괴되면 그때부터 속도가 느리지만 펀치력이 강한 폭격기나 지상 공격기, 헬기가 하늘을 제패합니다. 북한은 이런 공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 때 공군이 없어 사실상 패배한 것이죠. 낙동강 다부동 전투가 반전의 계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군 때문에 이겼죠. 외관 폭격처럼 하늘에서 폭탄비를 내리니 북한군 주력 부대가 괴멸되고 탱크들이 파괴되고 보급로가 끊긴 것이었죠. 6.25 전쟁이 끝난 뒤 김일성은 공군이 없는 것을 통탄해 공군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1980년대 드디어 북한은 평안남도 순천 인근 가감공장이라는 지하공장에서 전투기 2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미그-15 전투기 수준이지만 우리도 훈련기 생산부터 시작한 것처럼 당시 북한 주력기가 미그-21이었던 점을 감안할 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엔진은 소련제였습니다. 비행기가 북한제인 것은 다 아니까 시험 비행을 할 때 한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도전했는데 내린 다음엔 죽어도 다신 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동체가 너무 떨려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미그-29를 생산했다는 기사들도 봤는데 이건 1980년대 말에 미그-29 부품 일체를 수입해서 조립한 것입니다. 당시 첫 비행기를 만들고 소련 비행사에게 시험 비행을 맡기니 돈을 너무 많이 불러서 북한군 비행사 몇 명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 목숨 걸고 시험 비행을 했고, 나중에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박명호 전 북한 공군 대위가 증언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전투기 제작 공장은 경북 방현에 있는 방현 비행기 공장입니다. 일명 4월 4일 공장으로 불리는 이 공장은 북한 군수공장 중에 최대 규모인데 종업원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이 공장 사람들부터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와 수리 일체를 담당하는데 경비행기와 AN2기, 헬기 정도는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난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무인기를 만드는데 2014년 한국에서 몇 대 발견된 조잡한 북한 무인기가 여기와 신포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비행기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총극을 펼쳤냐면 북한의 기술로 경비행기를 자체 생산해서 김정은이 직접 시험 비행까지 하는 쇼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설퍼서 딱 들켜서 망신당했죠. 새로 만들었다는 비행기 문이 울퉁불퉁한 데다가 녹이 슬어 노랗게 변해 있는데 눈 밝은 한국의 덕후들에게 들킨 것이죠. 이게 됩니까? 동유럽 어느 나라에서 쓰다 버린 밝은 비행기를 주워와서 페인트 좀 칠하고 새 것이라 사기를 치려다 딱 걸린 건데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김정은도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마 노발대발에서 관련자 수십 명을 죽였을 듯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쇼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김정은이니 자체로 4.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한국을 보며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아니, 부럽기보단 속이 쓰리고 자괴감이 들고 무능력하게 느껴질 겁니다. 김정은에게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격차가 이다지도 하늘 땅 차이로 벌어진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권고합니다. 남북의 전투기 개발사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코알미에서 제작하였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